제발 살려주세요. 경찰에 알리시면 안 돼요.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여자는 기절했습니다. 눈 덮인 깊은 산속, 새벽녘. 국가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특수요원 강태준은 자신의 발 앞에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 이 여자를 쫓는 사람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여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가 여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가는 몸, 거친 숨소리. 버텨야 합니다. 태주는 자신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여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력 IT 기업 서한테크의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서윤아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윤아의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남편 이민호가 옆자리에 누군가와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미묘한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무렵 민호가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우리 별장에 들러서 쉬어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조용히 시간 보내요. 별장에요? 갑자기요? 윤아는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의 다정한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지도 꽤 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조수석 수납함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봐요. 피곤할 텐데 기운 나게 해줄 거예요. 이게 뭔데요? 건강음료예요.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윤아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한 과일 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졸리죠? 윤아는 억지로 눈을 뜨려 했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무표정하게 앞만 보며 운전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당신, 설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윤아의 머리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윤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차가운 나무 의자의 감촉과 손목을 조이는 밧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산장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벽과 먼지 쌓인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깊은 산속 풍경만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아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 이민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윤아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넌 이제 끝이라고. 서윤아, 당신 인생은 오늘로 끝났어.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항상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당신, 미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쳤다고? 오히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당신 덕분에 15년 참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풀어줘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유나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비웃으며 밧줄을 풀었습니다. 어차피 이 깊은 산속에서 도망갈 곳도 없다는 듯이 마음대로 해. 어차피 곧 끝날 인생인데. 그 말을 남기고 민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면제 기운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유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유나는 창문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열렸습니다. 바깥은 눈으로 뒤덮인 산이었습니다. 창문은 좁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와. 오래 있지 마. 네. 금방 나갈게요. 유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가 탈출구가 될 수 있어. 기회를 봐야 해. 화장실에서 나온 유나를 민호가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손목을 묶으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잘 있어, 영원히.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이미 늦었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산장을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감금 완료. 감시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묶인 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차가운 눈빛이 넌 이제 끝이야라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감금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로 밤을 보내야 했던 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이 들어와 유나의 밧줄을 잠시 풀어줬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5분 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그 작은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방심할 때를 기다려야 해. 유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밧줄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아마도 혈액순환을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남자 하나가 컵라면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밧줄을 풀어주고 먹게 했습니다. 유나는 배가 고팠지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장 밖에서 남자들이 무전기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목표물은 안전하게 관리 중입니다. 사모님?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이라면 시어머니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총회 날짜가 다음 달 15일이라고요? 그때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남편 혼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가족 전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자들이 교대를 했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동료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는 거 맞죠?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했던데. 그렇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게 처리하고 실종으로 신고하는 게 계획입니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살로 위장? 시신 처리?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흔적 없이. 주주총회. 재산. 그게 목적이었구나. 유나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재산은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권도 남편이 가져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유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민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유나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계획된 만남이었을지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유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 딸이야라고 말했었죠. 시아버지도 유나가 우리 집안의 복이야라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유나의 재산과 회사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자들이 교대 시간을 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하죠. 유나는 그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교대 시간, 특히 새벽 시간대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때일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잠든 척하면서 남자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한 명은 산장 안에서 졸고 있었고 다른 2명은 밖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 유나는 지난 이틀 동안 관찰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의 크기, 산장 밖의 지형, 남자들의 교대 시간과 패턴, 모든 것을 기억해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유나는 탈출을 위해 체력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둔해질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유나는 남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배가 안 좋아서요. 남자들은 귀찮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유나는 하루에 3~4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열고 닫는 연습도 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닷새째 되는 날 밤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탈출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말했던 한 달 안에 철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가장 헷갈리는 그 시각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유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산장 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세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실행만 남았어. 강금 닷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은 채 남자들의 움직임을 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일 없었죠? 네, 조용합니다. 목표물도 계속 자고 있고요. 새로 들어온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깨어있던 사람이라 피곤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유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밧줄이 이틀 전부터 조금씩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계속 손목을 움직여서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뒀던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밧줄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자 쪽을 힐끔 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 남자가 깨어날까봐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유나는 곧바로 창문으로 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몇 번이나 연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창문은 좁았지만 유나의 몸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거의 먹지 않아서 몸이 더 가벼워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유나는 창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높이는 2m 정도 됐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유나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눈 속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눈이 푹신하게 충격을 흡수해줬습니다. 발목이 조금 삐끗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장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찰 중인 남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눈 덮인 산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물 탈출. 2번 구역. 즉시 수색 시작하라. 무전기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산 아래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구역 이상 감지. 목표물 이동 중. 열감지 카메라 가동. 북쪽 방향 200m 지점. 윤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열감지 카메라까지 있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하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목표물 위치 파악. 바위지대 쪽으로 이동 중. 윤하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픈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얇은 외투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자살로 위장당할 순 없어. 윤하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잡힐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윤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병들과는 다른 발소리였습니다. 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이봐요. 정신 차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병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윤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제발. 그 말을 끝으로 윤하의 의식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누군가 자신을 안아올리는 감촉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용병들의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하를 안고 있던 남자 강태주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품 안의 여자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해. 태주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산장을 향해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윤하가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아까 그 차갑고 무서운 산장과는 달랐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침낭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침낭 속에 넣어준 것 같았습니다. 정신 드세요? 괜찮습니까?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윤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컵을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입니다. 윤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몸속으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살렸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경찰에 절대 알리지 마세요. 제발. 유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경찰에 알리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해야 합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가 유나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동상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남자는 구급상자를 꺼내 유나의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치료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그 이상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산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담요를 하나 더 가져와 유나에게 덮어줬습니다. 유나는 조금씩 체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차를 더 따라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유나의 몸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떨림도 멈췄고 손가락에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무전기 소리였습니다. 북쪽 지역 수색 완료. 목표물 발견 안 됨. 계속 수색하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인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숨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요? 이 산장 아래에 오래된 방공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태준은 유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렸지만 힘을 내걸었습니다. 태준이 산장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판자를 치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두 사람은 방공으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태준이 위로 나무 판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방공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태준도 옆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장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산장 확인합니다. 흔적이 있나 살펴봐라. 남자들이 산장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안심시키려는 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산장입니다. 그럼 계속 이동하자. 목표물은 분명 이 근처에 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공호에서 나왔습니다. 산장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창문으로 다시 밖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침낭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준이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겁니까? 경찰도 믿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요? 네. 차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산장에 묶여 있었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넌 이제 끝이야라고.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산장을 탈출했는데 전문 용병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그들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관여되어 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재산이요. 그리고 회사 경영권. 저를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고 한 달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경찰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게는 증거가 없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국가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밀 임무요? 네. 원래라면 민간인을 개입시킬 수 없습니다. 규정상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닙니다. 태준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무전기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구역 재수색 시작. 모든 산장을 다시 확인하라.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왔어요. 어떡하죠? 다시 방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서둘러 방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태준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나무 판자를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좁은 방공호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위에서 산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구석을 확인하라. 숨을 곳이 있는지 살펴봐. 침낭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사용하던 침낭을 발견한 겁니다. 태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더 살펴라. 분명 이 근처에 있다. 발소리가 방공호 입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침착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남자들이 산장 안을 한참 뒤졌습니다. 나무 판자 위를 밟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방공호가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빈 산장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알았다. 계속 수색하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방공호에 계속 있었습니다. 태준이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공호 안을 비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위는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태준이 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한테크라는 IT 기업의 회장입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세운 회사예요. 서한테크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결혼은 15년 전에 했어요. 남편 이민호는 처음엔 정말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재산과 회사가 목적이었던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릴게요. 유나는 산장에서 엿들었던 전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 시댁 식구들의 공모, 주주총회 날짜, 자살 위장 계획까지 전문 용병팀까지 고용했어요. 저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거예요.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아니 그 사람은 연줄이 많아요. 경찰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지금 제게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태주는 잠시 말없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정체도 밝혀야겠네요.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태준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 특수요원입니다. 이산에서 한 달째 잠복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민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을 보세요. 눈보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유나도 창문을 봤습니다. 정말로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산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함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요. 그동안 당신의 증거를 찾을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건 당신이 살아남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방공호에서 산장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태준이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봅시다. 유나는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문 근처에 앉아 밖을 경계했습니다. 태준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태준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따뜻한 침낭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작은 가스버너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어나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컵라면이지만 드세요. 고맙습니다. 유나는 침낭에서 나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컵라면 국물이 몸속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네요. 이틀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태준이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태준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째라고 하셨죠? 네. 임무상 이 산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이런 임무가 처음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 씨, 네. 그때 경찰에 알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죠? 태준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정대로라면 즉시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 눈을 봤을 때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내일부터는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호신술이요? 네.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산을 내려가도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준은 무전기를 점검하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이 일을 선택했을 때부터 각오한 일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럼 이번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준이 또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통조림과 크래커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들어드리죠.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에 회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IT 스타트업이었죠. 혼자서요?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유나의 눈빛에 그때의 기억이 어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혼자 보냈어요. 5년 만에 회사가 궤도에 올랐고 10년 만에 업계 1위가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외로웠어요. 돈도 생기고 성공도 했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을, 아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행복했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 원래 그랬던 건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사 일에 자꾸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경영회의에도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유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점점 제 재산과 회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죠. 아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았던 건지도 몰라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태주는 조용히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정말. 한참이 지나고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우울한 이야기를 했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저도 외로움은 압니다. 태준 씨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임무가 끝나면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요. 유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외로웠던 겁니다. 저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산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유나는 침낭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겨우 이틀 전에 만난 사람인데 15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태준도 문 근처에 기대 앉아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 민간인을 도운 것, 모두 잘못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유나는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손가락의 동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약속대로 호신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산장 한가운데 자리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위험한 순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태준은 유나에게 간단한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밀쳤을 때 중심 잡는 법, 급소를 가격하는 법. 이렇게 손목을 비틀면서 빠져나오세요. 태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유나가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연습했습니다. 유나는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 군인이셨어요? 네.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구나. 기본만 익히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간단한 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래도 친구나 동료는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임무가 있으니까요. 외롭겠어요.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오전에는 호신술을 연습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유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엿새째 저녁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쁘네요. 유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입니다. 저도요.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 없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네.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정말 평범하게 사실 건가요? 태준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일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회사는요? 되찾을 겁니다. 제가 만든 회사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유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태준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멀리 하늘에 헬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들입니다. 다시 수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보라가 멈췄으니 2차 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더 광범위하게 수색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태준이 재빨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나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건네준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얇은 외투만 입고 탈출했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눈보라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산을 비췄습니다. 태준은 익숙한 솜씨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계곡을 따라가면 숲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와 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위에서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그들이 있던 곳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계곡 아래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1번 구역 이상 없음. 2번 구역으로 이동.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숲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헬기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두 사람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태준이 유나를 잡아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울창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갑시다. 두 사람은 큰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안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산 아래입니다. 거기서 안전한 곳을 찾겠습니다. 유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태준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네, 반드시 그럴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헬기가 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문명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빈집으로 가시죠. 잠시 쉬면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낡은 빈집이었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연락을 시도하겠습니다. 태준이 특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반 휴대폰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입니다. 추적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태준은 짧은 암호를 입력한 후 어딘가에 연락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죠. 고맙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비서에게 연락해야 해요. 박정우 비서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연락하세요. 추적 걱정은 하지 마시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 씨, 접니다. 서유나예요.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예요.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서울로 갈 겁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 제 말 잘 들어요. 제가 실종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민호 전무가, 아니 그 사람이 회장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고요. 다른 건요? 주주총회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직 승계를 위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유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우 씨, 증거를 모아주세요.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아니 이민호가 시댁 식구들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걸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게 도대체. 제가 돌아가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우 씨. 네, 회장님. 이 통화는 절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회장님이 믿을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주 후 주주총회가 있대요. 그때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시간이 충분합니까? 충분하게 만들어야죠. 유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빈집 앞에 멈췄습니다. 태준이 창문으로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사람입니다. 이 차가 당신을 서울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유나는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함께 가지 않는 건가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이게 제 일입니다. 유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쉬울 줄 몰랐습니다. 태준 씨, 네, 그 일주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태준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요. 임무 잘 마치시고 평범한 삶 꼭 사세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셔야죠. 차가 기다립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유나가 뒤돌아봤습니다. 태준 씨, 이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겁니다. 유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유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이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태준 씨. 유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내내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을 벗어나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박정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정우가 달려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미안해요, 정우 씨. 걱정 많이 했죠? 걱정이고 뭐고. 살아계신 게 다행입니다. 박정우가 유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전가옥처럼 준비된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 집입니다. 당분간 여기 계시면 안전할 겁니다. 고마워요. 거실에 앉자 박정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입니다. 이민호와 시댁 식구들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두 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녹음, 용병 회사와의 계약서, 수상한 계좌 이체 기록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나는 지난 일주일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든 음료, 산장 감금, 탈출, 그리고 태준과의 만남까지.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그 말 돌려줄게요. 유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주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산장에서의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준과 함께 먹던 간단한 식사, 함께 바라보던 별, 그의 따뜻한 눈빛. 무사하시길. 태준 씨.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안전가옥 거실에서 박정우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박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면 완벽해. 경찰 조사도 금방 끝날 거야. 네, 어머니. 용병팀에도 확실히 지시했습니다.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 어머님이라 불렀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모두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면제 구입 기록입니다. 박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호 명의로 구입한 수면제, 그리고 회장님이 마신 음료에서 검출된 성분이 일치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은 거죠? 네. 회장님이 입으셨던 옷에 남은 미량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용병 회사와의 계약서도 있고 계좌 이체 기록도 완벽합니다. 박정우가 두꺼운 파일을 쌓아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까지 모두 자금을 대는데 참여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거였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건 괜찮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회사도 재산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문득 태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임무는 잘 마쳤을까요? 무사한 걸까요? 내일 이 일이 끝나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태준이 건넸던 특수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번호가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용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유나는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주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박정우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가죠. 차가 서한테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세운 회사, 1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 오늘 그곳을 되찾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 후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곧 회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이민호가 주주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마치 상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겁습니다. 이민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아내이자 여러분의 회장이었던 서윤아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첫 줄에 앉아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서윤아 회장 아닙니까? 살아있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정우가 노트북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라고 하셨죠?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당신이 보낸 용병들을 피해서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이제 그만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기억하시죠? 산장에서 하신 말씀. 이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제 끝입니다. 유나가 박정우에게 신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구입 기록, 용병 회사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와 이민호의 통화 녹음. 자살로 위장하면 완벽해. 녹음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산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나가 이민호와 그의 가족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제 재산과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민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살인 미수 및 납치, 감금 혐의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민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것.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해주신 게 아니라 이용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아 회장 복귀 안건을 상정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참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자신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창문 너머 풍경,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준 씨, 임무는 잘 마치셨을까요? 그날 밤 유나는 특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연락할게요. 유나는 휴대폰을 소중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후 유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유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유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살인 미수범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 재판도 곧 시작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민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용병팀 책임자도 검거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유나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밀린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정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산장에서 바라보던 그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우 씨. 네, 회장님. 제가 이상한가요? 이 모든 일이 끝났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요원분, 생각나시는 건 아니십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연락처도 모르는걸요. 그 특수 휴대폰 있지 않으십니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이 있어요. 제가 방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 밤 유나는 그 특수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서랍에 넣곤 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연락하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유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장에서 함께 먹던 컵라면, 함께 바라보던 별, 그의 따뜻했던 눈빛.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짧은 머리, 단정한 인상,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유나를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개월 만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유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준 씨.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우연입니다. 정말 우연히.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임무는 무사히 마치셨어요? 네.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밀린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주주총회 일 다 끝났어요. 이혼도 했고 재판도 진행 중이에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 그때 말씀하셨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네,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무를 끝으로 현장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떤 시작 말입니까? 혼자가 아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작이요. 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산장에서의 그 일주일,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경찰에 알리지 마세요라고 하셨을 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시작.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시작이죠.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장에서의 기억, 그 후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유나도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 네, 다음 주 시간 있으세요?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겐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 산장에서 봤던 것 같네요. 유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별이죠. 태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느꼈던 허전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작.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유나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꿈꿨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믿음, 진짜 시작이 이제부터였습니다.